집안에 세워진 병풍 속 미녀들이 밤마다 조금씩 자세를 바꾼다. 이상함을 느낀 주인은 병풍 앞을 떠나지 못하고 어느 날 수백 개의 손이 그림 속에서 뻗어나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긴다. 밝혀진 진실은 섬뜩하다. 그 병풍은 사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미녀들은 산채로 눌려 영원히 갇힌 희생자들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바람이 몹시 차갑게 불던 늦가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달이 늦게 뜨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기와집을 가리켜 김대감댁이라고 부르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김대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부자였으나 성격이 괴팍하고 사람을 믿지 않아 집안에는 늘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하인들조차 주인 어른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김대감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귀하고 기이한 물건들을 모아 자신의 방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그는 밥을 먹는 것보다 기묘한 그림이나 도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더 좋아하여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겨울을 재촉하던 밤이었는데 김대감은 사랑방에 앉아 심심함을 달래며 누군가 재미난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늙은 하인인 박노인이 급하게 들어와 아뢰기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떠돌이 거상이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감은 눈을 번쩍 뜨며 당장 그 자를 들이라 명하였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키 큰 사내 하나가 등 뒤에 비단으로 칭칭 감은 커다란 짐을 지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서늘하여 마치 산 사람이 아닌 듯한 기운을 풍겼으나 김대감은 오로지 그 사내의 등에 엎인 물건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 사내의 기이한 생김새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상은 말없이 짐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비단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구석이 있어 박노인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비단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8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병풍이었는데 병풍 속에 그려진 그림은 김대감이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폭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인들은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올 듯 생생하여 김대감은 숨을 멈추고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첫 번째 폭에는 부채를 들고 수줍게 웃는 여인이, 두 번째 폭에는 긴 머리를 빗고 있는 여인이, 세 번째 폭에는 춤을 추듯 팔을 뻗은 여인이 그려져 있었고 나머지 폭의 여인들도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며 김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림을 그린 먹이나 물감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여인들의 피부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살결처럼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윤기가 흐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홀린 듯 손을 뻗어 병풍 속 여인의 뺨을 쓰다듬어 보았는데 종이나 비단의 거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져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상은 김대감의 표정을 살피며 낮고 쉰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병풍은 천하의 명장이 혼을 담아 만든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병풍을 방 안에 두면 밤마다 외로울 틈이 없을 것이며 그림 속 여인들이 주인을 모시는 마음으로 밤을 지켜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김대감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거상은 보통 사람이라면 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렀으나 김대감은 망설임 없이 곳간 문을 열어 금덩이를 꺼내주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돈 한 푼 쓰는 것에도 벌벌 떠는 구두쇠였으나 이 병풍을 보는 순간 무엇에 홀린 듯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가진 재물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거상은 금덩이를 받아 들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부디 이 병풍을 아껴주시고 밤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방해드리지 마시라는 기묘한 당부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그 거상이 떠난 뒷모습이 영 개운치 않아 김대감에게 병풍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간언하였으나 이미 병풍에 마음을 빼앗긴 김대감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병풍을 자신의 침소인 안방으로 옮기게 하였는데 장정 네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병풍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은 끙끙거리며 병풍을 옮기는 동안 병풍 속 여인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며 키득키득 웃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수군거렸으나 김대감 앞에서는 감히 입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병풍은 김대감의 잠자리 머리맡에 둥그렇게 펼쳐졌고 방 안의 촛불이 병풍을 비추자 여인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방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는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병풍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술상을 하나 봐오게 하여 병풍 속 여인들을 벗삼아 술잔을 기울였는데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여인들의 눈동자가 움직이며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었을 광경이었지만 평생을 외롭게 물건에 집착하며 살아온 김대감에게는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황홀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병풍 속 여인에게 권하기도 하고 혼잣말로 예쁘다, 곱다, 중얼거리며 병풍을 쓰다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어디선가 비릿하고 달콤한 꽃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취기에 비틀거리며 병풍 가까이 다가가 가장 아름답게 생긴 가운데 폭의 여인에게 입을 맞추려 했는데 순간 그 여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웃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인은 여전히 부채로 입을 가린 채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어서 그는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깥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김대감은 병풍이 만들어낸 아늑한 공간 안에서 세상 근심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펴고 병풍 바로 아래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8명의 미녀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호위하고 있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할 때 귓가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방바닥을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는데 김대감은 그 소리가 병풍 쪽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알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김대감은 눈을 살짝 떴고 희미한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병풍을 비추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던 첫 번째 폭의 여인이 지금은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어디선가 여인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춥다.
하는 아주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서늘하고도 슬픈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그 목소리가 병풍 속에서 들려온다는 생각에 묘한 흥분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김대감이 기척이 없자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지 않았다고 호통을 쳤을 시간이 지났건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박노인은 혹시 대감마님께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박노인이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김대감은 병풍 바로 아래에서 갓난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그 뒤에 펼쳐져 있는 기이한 병풍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병풍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붉고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림 속 여인들의 자세가 어제 처음 보았을 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노안 탓이려니 생각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개고 청소를 시작하려 했는데 병풍 근처에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가죽 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짙은 여인의 분냄새가 섞인 기분 나쁜 향기였습니다. 박노인은 코를 쥐고 서둘러 청소를 마치려 했으나 걸레질을 하다가 무심코 올려다본 병풍 속 여인의 눈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그림일 뿐인데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박노인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원망과 고통이 서려 있어 박노인은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소란의 잠에서 깬 김대감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박노인에게 왜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은 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취한 사람처럼 눈이 풀려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된 듯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 어른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김대감은 손사래를 치며 썩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김대감은 박노인을 내보낸 뒤 다시 병풍 앞으로 다가가 마치 연인을 대하듯 그림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은 예전에 깐깐하고 독한 김대감이 아니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병풍 속 여인들에게 늘어놓으며 꿈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니 오늘 밤에도 꼭 찾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대낮의 밝은 햇살 아래서도 병풍은 그 자체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방 안을 침울하게 만들었고 집안의 기운은 점점 더 흉흉해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김대감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도 방 안으로 들라하며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밥상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방 안에서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문을 열면 김대감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대감마님이 노망이 났다느니 병풍에 귀신이 붙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겁 많은 어린 하녀들은 밤이 되면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대감 댁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맴도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이러한 바깥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병풍 속의 여인들에게만 빠져들어 낮이나 밤이나 병풍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감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병풍 속 여인들이 배가 고프다고 속삭인다며 자신의 밥상을
병풍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듯 절을 하기도 했고, 여인들이 춥다고 한다며 방에 불을 뜨겁게 지피라고 하인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김대감은 춥다며 이불을 뒤집어 썼고, 반대로 병풍 속 여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 같은 물기가 맺혀 흘러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이 그 물기를 닦아내려 수건을 대자 하얀 수건에 붉은 피물 같은 얼룩이 배어나와 박노인은 기겁을 하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주인 어른이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마을 아래 절에 계신 스님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질 무렵 박노인이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병풍을 들여온 날부터 시작된 음산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당의 낙엽을 회오리처럼 말아올리며 김대감의 방문을 세차게 때렸고, 방 안에서는 김대감의 웃음소리와 함께 여러 여인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섞여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한 소리여서 마당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김대감의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기운에 휩싸였고, 병풍은 그 어둠 속에서 주인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찾아오자 김대감은 더욱더 대담해져서 병풍 속 여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제야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이 병풍이야말로 자신의 남은 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김대감의 그림자는 벽에 비쳐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병풍 속 여인들의 팔이 그림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그것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어서 나와서 내 품에 안기라고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박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둠을 뚫고 산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하고 무서운 병풍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법력 높은 스님뿐이라고 생각하며 박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박노인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는데, 발에 돌부리가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김대감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박 노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을 때 박 노인은 대문도 없는 절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님을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규칙적인 소리가 박 노인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묘하게 엇갈리며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을 부르며 제발 우리 대감마님을 살려달라고, 집안에 괴이한 물건이 들어와 사람을 홀리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법당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는 박 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노승은 박 노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자네 집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여기까지 흘러들어오니 내 불공을 드릴 수가 없네 라고 말하며 그 집안에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다고 꾸짖었습니다. 박 노인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며 대감마님이 잠시 무엇에 홀린 것이니 스님의 법력으로 그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기운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주장자를 집어들며 앞장서라고 일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산길을 내려가 김대감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밤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산새들조차 울음을 멈추어 숲속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김대감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노승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운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박 노인조차도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망설여질 만큼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노승은 저 집은 이제 산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무덤이나 다름없구나라고 중얼거리며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입춘대게 리춘다지 글씨가 검게 변해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집안의 모든 기운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안방에 홀로 있을 주인이 걱정되어 서둘러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바람이 멈추고 기이한 정막이 흘렀는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숨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노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큰 소리로 불경을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안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안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안에서는 김대감이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네 춤사위가 유난히 곱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는 대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젊고 들떠 있었지만 대답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옷깃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노승은 그 소리를 듣고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박 노인에게 이르기를 저 방 안에는 지금 대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원혼이 엉겨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혼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가죽이 벗겨진 여인들이라. 그 한이 깊고도 지독하여 쉽게 달래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노인은 용기를 내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는데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방 안가득 피워놓은 향, 연기 사이로 김대감이 병풍을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풍 속의 여인들은 촛불의 일렁임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로 춤을 추는 듯 팔다리의 각도가 기묘하게 꺾여 있었고 그 표정은 웃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고통에 일그러진 듯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김대감은 갑자기 춤을 멈추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피부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뼈만 남은 손가락은 병풍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며 이유무라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자 병풍 속에서 끼에에 가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보물을 해치러 온 도둑을 만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고 당장 저 늙은 중을 내쫓지 않으면 박 노인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박 노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대감마님 정신 차리시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김대감은 이미 이성을 잃고 병풍 앞을 가로막고 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승은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가죽이다. 네가 지금 송장을 끌어안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김대감의 귀에는 그 말이 그저 질투 어린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오히려 노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이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탐내어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고 비웃으며 하인들을 불러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들어와 박노인과 노승을 억지로 밖으로 모시고 나갔는데 김대감은 문을 쾅 닫고는 다시 병풍을 어루만지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라고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쫓겨난 노승은 마당을 나서며 박노인에게 오늘 밤이 고비다. 저 병풍이 대감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고 이제 육신마저 탐하려 할 것이니 내가 부적을 한 장 써줄 터이니 문틈에 끼워두게라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종이를 꺼내 박노인에게 건네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 버렸는데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도망치는 것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받아들고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으나 감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문틈 사이에 부적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아 뜨거워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김대감의 욕설이 들려왔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부적이 갈기갈기 찢겨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김대감은 문틈으로 시뻘건 눈을 번득이며 박노인 내 놈이 감히 내 방에 불을 지르려 하느냐 라고 소리쳤고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사랑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하늘을 보고 지저대기 시작했고 김대감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앉아 집 전체를 어둠 속으로 집어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 무렵이 되자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다시 안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사각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붓으로 종이를 문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로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문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촛불 하나가 켜진 희미한 불빛 아래서 김대감이 병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병풍 속 여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들의 손과 발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림 속 여인의 손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박노인의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이번에는 다른 폭에 있는 여인이 고개를 돌려 박노인이 엿보고 있는 문구멍을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동자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눈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번들거렸고 입술은 붉은 피를 머금은 듯 선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는데 방 안에서 봤구나. 봤어? 하는 속삭임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인 듯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감은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종놈이 참으로 눈치가 없지. 내일 날이 밝으면 내치도록 가마라고 대꾸하며 여인의 치맛자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병풍의 질감이 종이나 비단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병풍의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솜털 구멍들이 보였고 김대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 부분이 살짝 눌렸다 펴지는 탄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살가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피부를 벗겨내어 바짝 말린 뒤 나무틀에 씌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기어서 뒷걸음질 쳤는데 마루 밑에서 음산한 냉기가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안의 산 사람이라곤 자신과 미쳐버린 주인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원한에 사무친 귀신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항아리들이 서로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고 있었고 오직 박노인만이 마루 끝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방에서는 간간히 김대감의 신음소리와 함께 아프다. 아파. 너무 좁아. 하는 여인들의 칭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은 그 소리를 듣고 조금만 참아라. 곧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마라고 달래고 있었는데 그 대화는 마치 저승에서나 나눌 법한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모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병풍을 불태워버려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과연 그때까지 김대감이 무사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덧 닭이 울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닭장 속의 닭들은 목이 졸린 듯 꽥꽥거리는 소리만 낼 뿐 시원하게 울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희뿌연 새벽. 박노인은 안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대감은 보이지 않고 열린 문틈으로 병풍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병풍 속 여인들의 배치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모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8명의 여인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방 입구를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를 낚아채려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감마님! 하고 소리쳐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김대감은 병풍 뒤쪽 구석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톱은 무언가를 긁은 듯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흔들어 깨우자 김대감은 힘겹게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들이 나를 부른다. 저 안이 따뜻하다고. 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은 대감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을 느끼며 급히 물수건을 가지러 나가려 했으나 김대감이 박노인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혼자 있으면 저들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김대감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박노인의 발목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공포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의원을 불러오게 했지만 의원은 대감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병이 아니라 명이 다한 것이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소라는 절망적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대감은 이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오로지 병풍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공포와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매혹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병풍을 억지로라도 치우려 했으나 병풍에 손을 대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풍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며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요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대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오지마, 오지마! 아니, 갈게. 내가 갈게. 하며 오락가락하는 헛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박노인은 이것이 끝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노승을 찾아가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폭우였고 순식간에 마당이 물에 잠길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박노인은 발이 묶인 채 망연자실하여 안방 쪽을 바라보았는데 빗소리에 섞여 병풍 속 여인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오직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기묘한 붉은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빛은 병풍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비를 맞으며 마루로 기어 올라가 안방문을 지키고 앉았습니다. 안에서는 김대감이 살려줘, 아니 좋아, 너무 좋아 하며 비명과 환호를 동시에 지르고 있었고 병풍이 덜커덩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병풍 속의 존재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끔찍한 결말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김대감의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번개가 내리꽂히고 천둥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어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빗물이 들이치는 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안방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문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 심장이 또칠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에서는 김대감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완전히 압도당해 영혼이 부서져가는 자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빗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속삭임 소리는 뱀이 기어가듯 스르르 박노인의 귓가에 파고들어 추워, 추워, 안아줘 하는 애처로운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방 안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병풍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은 상태에서 파르스름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서 병풍 속 여인들은 더 이상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살덩어리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은 차가운 종이나 까칠한 비단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말랑말랑한 사람의 살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 촉감이 너무나 부드럽고 매혹적이어서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손을 갖다 대고 말았습니다. 오, 살아있었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있었어. 김대감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여인의 다리를 쓰다듬어 올라가자 그림 속의 피부가 손가락의 압력에 따라 눌렸다 펴지는 탄력이 느껴졌고 심지어 그 안에서 콩닥콩닥 뛰는 맥박 소리까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김대감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병풍을 산 것이야말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살결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산 사람의 따뜻함이 아니라 막 숨을 거둔 시신에서나 느낄 수 있는 미지근하고 불쾌한 열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며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며칠 묵은 핏물 냄새와 썩어가는 꽃향기가 섞인 듯한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김대감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방 안에는 그와 병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냄새가 병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풍의 넋을 뺏긴 김대감은 그 악취조차도 여인들의 채취라 여기며 깊게 들이마셨고 그럴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져 이성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풍의 두 번째 폭에 그려진 여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여인의 눈동자가 스르르 돌아가며 김대감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은 맑고 투명한 먹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핏발이 선 채 희번덕거리는 진짜 사람의 눈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눈빛에서 묘한 슬픔과 분노를 읽었지만 왜 그리 슬픈 눈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며 여인의 뺨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며 뜨거워, 아파 하는 신음소리를 토해냈고 김대감의 입술에 닿은 병풍의 표면은 축축한 액체로 젖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입술을 닦아냈는데 손등에 묻어난 것은 붉은 연지 곤지가 아니라 시뻘건 피였습니다. 병풍 속 여인의 얼굴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박노인은 방 안에서 김대감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문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댔는데 방 안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공포보다도 끔찍했습니다. 병풍 속 여인들의 옷구름이 하나둘씩 풀어헤쳐지고 있었는데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몸은 매끄러운 살결이 아니라 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투성이의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틀 안에 끼워진 듯. 팔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피부 곳곳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저 병풍이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사람들의 원한이 서린 물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병풍을 쳐다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피가 흐른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지. 너희들은 그림이 아니야. 내 여자들이야.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옷을 찢듯이 벗어 던지고는 맨몸으로 병풍을 껴안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병풍의 표면이 김대감의 뜨거운 맨살에 닿자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뜨거운 불판에 고기를 올린 듯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대감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병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 병풍 속 여인들의 팔이 서서히 움직여 김대감의 등을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의 팔이 밖으로 튀어나와 실체를 가지고 사람을 껴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주인이 저 요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마당에 굴러다니는 도끼를 찾아 들고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떨어지십시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박노인의 고함 소리에 김대감은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피와 침이 섞여 흐르고 있었으며 온몸에는 병풍의 여인들이 핥힌 듯한 손톱 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도끼를 휘두르며 병풍을 찍으려 하자 김대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박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여자들에게 손을 대다니 내 놈을 죽여 병풍의 제물로 바치겠다. 늙은 박노인은 젊은 시절에 힘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 김대감을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대감은 박노인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뒤에 서 있던 병풍이 우웅하는 기이한 진동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속 8명의 여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김대감과 박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히히. 더 줘. 더 따뜻한 걸 줘. 하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텅 빈 동굴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처럼 공허하고도 음산했습니다. 김대감은 그 목소리에 홀린 듯 박노인의 목을 조르던 손을 멈추고 다시 병풍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김대감이 병풍 앞에 무릎을 꿇자 병풍의 그림이 물결치듯 일렁이며 표면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굿처럼 변해버린 병풍 속으로 김대감의 손이 쑥 빨려 들어갔는데 김대감은 놀라기보다는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거기야. 나를 받아주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는데 병풍 속에서 하얗고 가느다란 손 수십 개가 튀어나와 김대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들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톱은 길고 날카로워 김대감의 살을 파고들며 붉은 피를 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몽롱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몸을 병풍에게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제 피비린내로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소리보다 방 안의 괴기스러운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문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다리를 붙잡는 것 같아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며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안방 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는 김대감이 병풍 속으로 반쯤 먹혀 들어간 듯한 기형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병풍 속에서는 여인들의 과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김대감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억울하게 납치되어 지하실에 갇히고 굶주림과 공포에 떨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이 김대감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김대감은 아니야, 나는 몰랐어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병풍 속 원기들과 뒤엉켜 빠져나올 수 없는 덮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은 김대감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점점 더 생생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반대로 김대감의 몸은 급격히 말라 비틀어지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거미에게 진액을 빨리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박노인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마을로 내려가려 했으나 대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밀고 당겨도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는 시커먼 안개가 벽을 치고 있어 나갈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사지가 되었고 박노인은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어 다시 안방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마당의 빗줄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붉은 빛을 맞으며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안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대감의 저항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희에 차있던 그의 표정은 이제 극심한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고, 박노인, 나 좀 꺼내줘 하며 애원하는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습니다. 병풍 속의 손들은 김대감의 어깨와 허리, 다리를 완전히 감싸 안아 그를 병풍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김대감의 몸이 병풍의 나무 틀에 닿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우지끈하고 들려왔습니다. 병풍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김대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어삼키며 그 맛을 음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눈과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과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는 박노인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병풍을 치워라. 돈은 다 줄 테니 제발. 김대감의 마지막 절규가 허공을 갈랐지만 병풍 속 여인들은 깔깔거리며 이제 와서 어딜 가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지 라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그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수십 명의 여인이 한꺼번에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웠고, 그 속에 담긴 원한의 깊이는 감히 산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하얗게 비췄을 때 박노인은 마루 틈새로 안방을 흘깃 보았는데, 김대감의 상반신이 병풍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폭 사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잠수하듯 아니면 벽을 통과하듯 김대감의 몸은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평면 속으로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허공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지만 바닥을 짚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풍의 그림 속 배경이 바뀌며 꽃밭이었던 풍경이 시뻘건 불지옥이나 가시덤불, 숲처럼 변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술품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바람도 잦아들 무렵 방 안에서의 소란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김대감의 비명소리도 여인들의 웃음소리도 뚝 끊기고 오직 타다 남은 촛불이 칙칙 꺼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루 밑에서 기어나와 조심스럽게 안방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대감마님 하고 조그맣게 불러보았지만 대답 대신 투둑, 투둑하는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의 가장 깊은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스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고 마당에는 나뭇가지와 기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젖은 옷을 쥐어짜며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산으로 달려가 스님을 모셔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주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턱에는 김대감이 신던 비단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신발코는 병풍이 있는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듯한 서글픈 흔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기둥에 기대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발 아침 해가 빨리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닭이 울기만을 기다리는 그의 시간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그를 한순간도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의 욕심이 불러온 이 끔찍한 재앙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집이 다시는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밤새도록 기와 지붕을 때리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감의 집에는 새들의 지저귐이나 활기찬 아침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외탄 눈으로 마루 기둥을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손발이 덜덜 떨려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밤새 안방에서 들려오던 괴기스러운 웃음소리와 비명소리는 비가 그치면서 뚝 끊겼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가 되어 박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안방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살은 어젯밤의 난동으로 여기저기 부러져 있었고 구멍 뚫린 창호지 너머로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며 대답을 기대하고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박노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박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참담했습니다. 방바닥에는 김대감이 입고 있던 비단 옷과 버선이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는데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가고 옷만 남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이불은 갈기갈기 찢겨 방 구석구석에 흩날려 있었고 대감이 아끼던 도자기와 서책들도 모두 깨지고 찢어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문제의 팔폭 병풍이었습니다. 병풍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손상 없이 깨끗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림의 색채가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은 갓 잡은 짐승의 피처럼 붉었고 푸른색은 깊은 바다처럼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현기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홀린 듯 병풍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그림 속 여인들의 표정이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얼굴들이 이제는 배부른 짐승처럼 나른하고 여유로워 보였는데 그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시선이 병풍의 가장 마지막 폭, 즉 8번째 폭의 구석으로 향했을 때 그는 헉 하고 숨을 멈추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바위와 난초가 그려져 있던 그 자리에 전에 없던 새로운 인물이 하나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김대감은 벌거벗은 채 여인들의 발밑에 엎드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정교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박노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방문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기겁하여 입을 틀어막거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병풍 속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박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요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 저 병풍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게야. 박노인은 눈물을 닦고 젊은 하인 하나를 불러 당장 산 너머 절에 가서 스님을 모셔오라고 급히 일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구름에 가려 빛이 약했고 김대감의 집은 여전히 어둑어둑한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수염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면서도 비장해 보였습니다. 노승은 마당에 모여 떨고 있는 하인들을 뒤로 하고 곧장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병풍을 보자마자 찻찻 결국 화를 피하지 못했구나. 욕심이 눈을 가려 스스로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갔어 라고 혀를 찼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염주를 꺼내 병풍을 향해 흔들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병풍이 부들부들 떨리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박노인을 불러 병풍 가까이 오게 한 뒤 지팡이 끝으로 병풍의 표면을 가리켰습니다. 잘 보게나. 이것이 정령 그림으로 보이느냐? 박노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님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의 지팡이 끝이 닿은 곳은 여인의 팔 부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미세한 솜털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파르스름한 핏줄 자국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노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노승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네. 이것은 사람의 살가죽일세. 산 사람을 틀에 끼워 압착하여 수분을 빼고 특수한 약물을 처리하여 가죽만 남긴 것이야. 이 여인들은 그림 속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가죽 자체가 되어 영원히 이 틀 안에 갇힌 것일세. 이 충격적인 진실에 방 밖에 있던 하인들은 헛구역질을 하거나 기절초풍하여 쓰러졌고 박노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병풍을 만든 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와 다름없는 자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납치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숨을 끊어 원한을 가두고 그 가죽을 벗겨 이 흉물을 만들었지. 원기들은 육신을 잃고 가죽에 묶여 있으니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어야만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게야. 김대감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이제 그들과 한 몸이 되어버렸네. 스님의 설명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하여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지만 병풍 속 김대감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감마님은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영영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박노인이 울먹이며 묻자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육신은 이미 녹아 없어져 병풍의 걸음이 되었고 혼은 저 원기들과 뒤엉켜버렸으니 떼어낼 수가 없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병풍을 태워 없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억울한 영혼들을 천도하는 것뿐이야. 노승의 단호한 말에 박노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저주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노승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높이 쌓게 하고 병풍을 밖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정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와 병풍을 들어올리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병풍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바위를 드는 것 같습니다. 장정들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용을 썼지만 얇은 나무 틀로 된 병풍은 천근 만근의 무게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것을 보고 원한의 무게가 깊어 그러하니 내 힘을 보태주겠네 라며 병풍에 부적을 붙이고 주술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병풍에서 끼익 하는 쇠 긁는 소리가 나더니 바닥에서 쩍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병풍을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는데 병풍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싫어. 뜨거운 건 싫어. 하며 흘러나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병풍이 마당으로 나오자 구름 사이로 잠깐 햇빛이 비쳤는데 햇빛을 받은 병풍의 모습은 실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여 그 아래에 근육결이 보일 정도였고 김대감이 그려진 부분은 아직 마르지 않은 핏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서둘러 돌아가거나 두려움에 떨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김대감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제사장으로 변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승은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병풍을 조심스럽게 올리게 했습니다. 병풍이 장작 위에 놓이자 마치 살아있는 생선이 펄떡거리듯 병풍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나를 태우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병풍 속에서 김대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는데 그 목소리는 김대감의 것과 수많은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계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박노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승에서의 탐욕은 다 버리시고 이제 그만 편안해지셔야 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통했는지 병풍의 요동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노승은 준비해온 기름을 병풍 곳곳에 뿌리고 소금을 한 줌 쥐어 화공에 흩뿌렸습니다.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스님의 독경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병풍 속의 그림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핏물이었고 장작더미 위로 뚝뚝 떨어지며 치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기가 불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리와 같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냄새 또한 지독하여 썩은 내가 진동을 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원한의 냄새였습니다. 노승은 횃불을 들고 박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불을 붙이게 주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 도리일세.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받아들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병풍을 비추자 병풍 속의 김대감이 박노인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노인, 뜨거워. 제발. 그 눈빛에 박노인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으나 옆에 있던 노승이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은 주인이 아닐세. 악귀의 속임수야. 지금 태우지 않으면 온 마을이 피바다가 될 걸세. 박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고 소리치며 장작더미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길은 기름을 타고 순식간에 병풍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와, 꺼내줘, 뜨거워 하는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불길 속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처절했습니다. 불꽃은 일반적인 붉은색이 아니라 검붉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구름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엎드려 기도를 올렸고 하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풍은 불길 속에서 뒤틀리고 꼬이며 마지막 발악을 했는데 가죽이 타면서 나는 노린내가 온 산골을 뒤덮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병풍 속의 그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이 길게 늘어지고 팔다리가 녹아내려 서로 엉겨붙는 모습은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김대감의 형상 또한 불길에 휩싸여 검게 그을리며 사라져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지은 표정은 고통이 아닌 해방감을 느낀 듯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승은 끊임없이 목탁을 두드리며 영가들의 천도를 빌었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타오르던 불길은 병풍의 나무틀이 완전히 제거되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풍이 다 타들어가자 검은 연기 속에서 하얀 나비 수십 마리가 날아오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기 모양이었지만 분명 나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하늘 높이 날아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목탁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억울한 영혼들이 굴레를 벗고 떠나갔어. 노승의 말에 박노인은 그제야 다리의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당에는 다 타버린 재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았지만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며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참새가 날아와 앉아 지저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 생명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재가 된 병풍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허망한 인생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집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도 없고 귀한 보물도 모두 사라진 이 큰 기와집을 어떻게 지켜나갈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노승은 박노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자네와 남은 사람들이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산다면 이 집에도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박노인은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남은 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그 열기는 아직 마당의 흙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완전히 걷히고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여있던 장작더미가 하얀 재로 변해버렸을 때 김대감의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비로소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병풍이 타오르면서 내뿜었던 그 지독하고 매캐한 노린내는 산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고 그 자리에는 비에 젖은 흙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만이 은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멍하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그 발걸음은 비록 지치고 느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씩 주저앉아 있던 몸을 일으켜 박노인을 도우러 나왔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도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큰일을 치른 뒤에 피로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떼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야 비로소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주장자로 제가된 병풍 자리를 툭툭 치며 마지막으로 땅의 기운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원하는 불에 타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것은 산 사람들의 몫이다. 노승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어 불안해하던 하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리며 대감마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불충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눈물로 물었습니다. 노승은 박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육신은 껍데기일 뿐 이미 그 병풍과 함께 소멸하여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너무 슬퍼 말게. 오히려 자네가 살아남아 이 집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대감을 위한 진정한 천도일세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안 대청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밤에 악몽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길어와 마당의 검은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안방에 찢어진 문종이를 뜯어내고 새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김대감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골동품들이 깨져 널브러진 조각들도 모두 치워졌고 병풍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맑은 소금 단지가 놓였습니다.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가을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오랫동안 서려있던 음습한 기운을 몰아냈고 바람이 통하자 방 안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노동의 고단함이 오히려 잡념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노승은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며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대감마님이 남기신 재물 중 일부를 시주하려 했으나 노승은 한사코 거절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네. 또한 죽은 대감의 것도 아니지. 이것은 그동안 고생한 자네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는 법이야. 노승은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며 살게나. 그러면 이 집터의 흉한 기운도 덕으로 바뀌어 복이 찾아올 걸세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표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노승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깊이 허리 굽혀 배웅했습니다. 노승이 떠나고 밤이 찾아왔지만 김대감의 집에는 더 이상 괴기스러운 소리나 섬뜩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저녁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박노인은 남은 하인들을 모두 사랑방으로 불러 모아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하의 법도가 엄격하여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주인 잃은 집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상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올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첫 숟가락을 뜨는데 어디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감격과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 밥들 먹자.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대감마님도
편히 가실 게다. 이제부터 이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박노인의 말에 젊은 하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밥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텅 비어있던 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온기는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어도 그것은 그저 바람 소리일 뿐 더 이상 원귀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노인은 김대감의 곳간을 열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구두쇠로 살며 모아두기만 했던 곡식과 옷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박노인은 그것들을 썩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대감이 살아있을 땐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 욕심쟁이, 영감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제라도 그 업보를 씻기 위해선 베푸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이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를 마을 회관으로 나르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김대감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죽어서야 철이 들었구만. 혀를 차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 같은 적대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계절은 흘러 늦가을의 스산함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혹독하여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김대감의 집, 아니 이제는 박노인이 지키는 그 기와집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전에는 택감이 아까워 방을 냉골로 만들어 놓고 떨며 지냈지만 이제는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바닥이 절절 끓었고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들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돌자 집안 구석구석에 쳐져 있던 거미줄도 사라지고 마당의 앙상한 나무들도 겨울 눈을 맞으며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 한결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박노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는 그 무서운 병풍 대신 따뜻한 아랫목에 김대감이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은 생전에 표독스럽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맑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박노인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박노인,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어. 이제 나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대감마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잡으려 했지만 김대감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갈 걸세. 전에도 부디 편안하게 살게라는 말을 남기고 하얀 나비가 되어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꿈에서 깬 박노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박노인은 김대감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한편에 작은 사당을 짓고 김대감의 위패를 모셨는데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병풍이 불탔던 마당 한가운데에는 봄이 오면 꽃나무를 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극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박노인과 하인들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졌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긴 겨울밤을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침내 긴 겨울이 끝나고 언 땅이 녹으며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계곡, 물이 힘차게 소리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약속대로
마당 한가운데 매화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흙을 파내자 아직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숯검댕이 조금 섞여 나왔지만 박노인은 그 흙을 잘 다독여 나무의 뿌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부디 붉고 고운 꽃을 피워 못다 핀 넋들을 위로에 닿오. 박노인이 물을 주며 속삭이자 어린 묘목은 봄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자 김대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박노인은 집 뒤편에 묵은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닭과 돼지를 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쭈뼛거리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집 일을 하듯 주도적으로 나서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을 축이고 가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숨바꼭질하며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울다가도 김대감 댁에 간다 하면 뚝 그칠 정도로 무서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노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강아지 한 마리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마당에서는 젊은 하인들이 밭일 나갈 채비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가을에 끔찍했던 사건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와 그것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생명력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지키는 한 다시는 탐욕의 그림자가 이곳을 덮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푸른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전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촌장이 술잔을 들며 박노인, 자네 덕분에 이 마을의 흉한 기운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왔네. 자네가 진정한 이 집의 주인이 내 그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잔이 돌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오자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 가지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은은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매화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가지마다 물이 올라 통통해져 있어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잔치마당을 빠져나와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병풍 속에 뒤틀린 여인들이 아니라 춤을 추는 듯한 우아한 나뭇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들이여, 이제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부디 행복하시오. 이승의 일은 다 잊고 저 달처럼 둥글고 환하게 지내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스치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예전의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박노인은 하인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등불을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간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 풍요로웠고 문단속을 하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박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는 그 별빛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등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소미불에 포근한 감촉이 지친 몸을 감싸 안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리고 매화나무에 첫 꽃봉오리가 맺힐지도 모른다고. 평범하고 소박한 내일에 대한 기대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박 노인은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김대감의 집은 임피병풍의 전설을 뒤로하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노인도 세상을 떠나고 기와집도 낡아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에 심은 매화나무만은 해마다 봄이 되면 붉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욕심을 경계하고 배텀을 실천했던 박 노인의 마음을 기렸다고 합니다. 밤바람이 맑게 불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고 이불 속은 따뜻하니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